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이경민입니다. 네, 오늘은 2분기 주식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분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만 금리라는 변수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안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해가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 금리랑 주식시장은 같이 움직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이고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까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내내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도 같이 올랐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과 금리 간의 동행을 하는 흐름들이 평균적인 흐름들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많이 펼쳐져 있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시장과 금리 사이에 대한 흐름들에 있어서의 오해,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고요. 이런 풀어본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이유로 금리가 그리고 금융시장이 흔들렸는지 짚어보고 이런 진단과 오해를 오해를 풀고 진단을 한 다음에는 2분기에는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금리 상승, 시장이 다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실은 뭘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리,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고 단기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빨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리 흐름을 보시기만 한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쉬지 않고 올랐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았던 이유, 최근에는 왜 시장이 금리 상승에 대해 부담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이 불안하다. 그리고 물가가 당연하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금리는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요 그림 두 개를 한번 보시면 지금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한 65달러, 66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쯤만 올해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4월 달에는 유가 상승률이 30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낮았기 때문이죠. 작년 4월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말도 안 되는 유가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유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에는 작년에 너무 낮았던 데 따라서 유가 레벨이 올라온 것들이 상승률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금리도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저희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을 하시는 분이 추정을 한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4월, 5월 달에 물가 상승률, PCE라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주로 보는 물가 지표인데 이 물가 지표가 2%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연말로 갈수록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게 저희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고요. 이 밑에는 블룸버그,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그걸 평균해서 산출한 값이거든요. 여기를 보신다 하더라도 CPI라는 물가,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는 3%, 그리고 PC라는 물가는 2%대 초반을 기록한 뒤에 하반기에는 레벨이 낮아질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런데 의구심을 품게 되죠. 아니 유가가 300%나 오른다는데 물가가 3%, PC라고 하는 거는 2% 중반?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가가 많이 오르면 시장이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CPI라는 구성비를 보시면 에너지 비중이 6.2%입니다. 그리고 코어 CPI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원유, 그리고 식품,
그러니까 변동이 큰 물가 지표를 뺀 코어 CPI라는 거에는 당연히 에너지는 0, 식품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은 주거비용, 운송, 헬스케어, 교육, 통신 같이 서비스 쪽 비중이 높아요. 그럼 주거 가격이 많이 올랐냐? 주택 가격, 미국 주택 가격은 좀 오르긴 했지만 렌탈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도시 몇몇 군데들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오른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BEI라 그래서 물가에 대한 심리, 물가가 오를 것 같아라고 하면 오르는 그런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표가 쭉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조금씩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것 같아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 물가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 또한 2%대 중반에서 멈추기 시작했다는 점들에 있어서는 물가가 3%, 4% 올라가기보다는 2%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제 설명을 또 들으신다면 그게 큰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건 맞습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 미국 연방금리 선물이라 그래서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2년 뒤 지표는 올해 들어서 꽤 올랐습니다. 0.2%포인트 정도.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 금리는 멈춰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년 훨씬 뒤로 예상이 되었던 금리 상승 시점이 조금 당겨질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는 건 맞는데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된다거나 테이퍼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긴축적으로 연준의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긴축적으로 갈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은 파월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2월 중순에 이코노믹 클럽에서 화상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제시한 차트입니다. 이때 차트를 제시했을 때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실업률이 6.4, 6.5 정도였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추정하는 실업률은 1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이 10%의 실업률을 완전 고용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목표를 정하고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을 할까요? 10%라고 실업률이 10%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할까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나갔다. 시장은 걱정은 하고 불안해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낮고 아직까지 미국 중앙은행은 완전 고용과 경기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통화 정책 자체는 더 완화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뉴스를 한번 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국채 입찰이 잘못됐다. 국채 입찰이 흥행에 실패했다. 흥행에 성공했다. 예상 입찰률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수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오를 것 같고 국채 물량, 공급이 많아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물량이 적었을 때는 가격이 막 오르지만 마스크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안정이 되죠. 채권 시장에서도 물량, 공급이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왜? 바이든이 1.9조 달러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최근 금리가 오르는 것도 이 부양 정책이 통과되면서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국채가 많이 들어올 거야. 많이 발행이 될 거야. 그럼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좀 이따가 살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는 오르고 가격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사줄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사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1분기 1, 2, 3월 달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왜 이렇게 채권을 많이 안 사니? 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발행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줄 물량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추가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서 발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채 안에서 국채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들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확인하게 된다면 아, 국채를 많이 사주고 있구나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게 된다면 시장은 수급에 대한 부담들을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은 안정이 되실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가 상승한 국면은 두 번이었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2016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그런데 이때와 지금 국면은 또 다릅니다. 뉴스나 뭐 잡지나 뭐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군데서 보셨을 텐데 평균 물가 목표제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작년 10월 이전까지는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통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설정한 2% 물가가 넘어서기만 하더라도 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전반적인 연준 중앙은행의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한 뒤에 통화정책의 준칙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물가 목표제에 있어서 평균치를 두겠다. 그러니까 물가가 2%를 넘어서도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평균치가 2%를 넘지 않으면 용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미국 중앙은행 위원들이나 의장이나 하는 말이 이 물가 상승은 유가의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2%든 3%든 반짝 올랐다 떨어진다면 평균치가 요만큼 올라서 2%에는 아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화정책은 바뀔 리가 없어라는 시그널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국면이다라는 것들을 봐주시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을 했던 연준의 스탠스가 유지되었을 당시에도 금리가 이렇게 변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물가가 이때 2009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9%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어땠나요? 물가가 오르면서 올랐나요? 아니죠. 물가는 떨어지는데도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기채 금리가. 유동성이 풀리고 정책이 들어오면서 아, 이제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 금리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채권 금리를 올렸던 겁니다. 물가와는 상관없이. 그런 뒤에 물가가 급등을 할 때 어땠나요?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왜? 물가는 올랐지만 유동성 공급 정책이 나왔고요. 미국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그 뒤에 물가가 좀 슬로해질 때 금리는 레벨이 툭 떨어졌죠. 다시 물가가 다시 한번 1%대에서 3.9%로 레벨업 될 때 금리도 오르긴 올랐는데 레벨 자체는 떨어졌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림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레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데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 이런 흐름들을 선반영을 하면서 물가 레벨은 이미 먼저 올라왔고 통화정책이 계속적으로 완화적으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금리 상승은 오히려 안정이 되었다는 거죠. 금리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보면 금리는 쭉 올랐네, 레벨 자체도 바뀌었고 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16년부터 18년 초반까지 물가는 계속 올랐죠. 근데 이때도 비슷하게 물가가 마이너스권에서 등락을 보일 때 금리는 먼저 올랐고요. 물가가 오를 때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였고 물가가 둔화될 때 금리는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레벨이. 그리고 물가 레벨이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이때 금리 상단은 전 고점하고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재밌는 것은 이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 수급,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선반영함으로 인해서 레벨 자체가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번엔 어떨까요? 물가는 멈춰 있는데 금리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더 레벨을 높일까요? 저는 금리 상승 속도는 1분기 중에 3월, 4월 지나면서 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레벨 자체도 4, 5, 6월 달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시는 어땠을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시죠?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채권 금리가 2%를 넘으면은 시장 성장주가 20% 폭락을 한다는데 그랬나 한번 보시죠. 이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다 좋았습니다. 말할 것 없이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왜 그런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증시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경기도 좋은데 물가도 오른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성장을 이끄는 업종, 물가 상승 기대감에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업종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최근 논란이 많습니다. 주도주가 더 강할 거다. 주도주가 바뀔 거다. 이제는 시클리컬 그리고 가치주가 주도주다. 성장주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성장주, 가치주 이런 논란의 구분보다는 주도주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업종이 그리고 이런 종목이 주도주일까요? 상승할 때 별로 못 오르거나 떨어지고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반등을 하고 또 상승을 할 때 좀 멈춰 있는 이런 업종이 주도주일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면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주도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과열 양상,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어떤 주도주의 흐름들이 나타났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시클리컬 그런 업종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2010년에서 11년 경우를 보시면 주도주가 에너지조선, 화학자동차 가치주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될 때마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 업종의 실적도 좋았고 주도력도 강했고 여기에 물가 상승이 붙어주면서 가세하면서 상승이 더 강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2017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주도주는 뭐였을까요? IT였습니다. IT, 가전,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 업종들이 모두 시장보다 좋았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상대 강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을 100으로 코스피도 100 그리고 이 업종지 지수 100으로 놓고 이 업종지 지수가 코스피 100보다 얼만큼 좋았는지를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면 올라가는 그림이면 코스피보다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떨어지는 그림이면 코스피보다 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이 IT 업종들 연말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IT 가전은 코스피 대비 60%포인트 수익률이 더 좋았고요. IT 하드웨어도 한 40%포인트 정도, 반도체도 한 20%포인트 정도,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도 10%포인트 정도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 물가 흐름이나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등락은 있었지만 연말까지 주도력을 놓지 않고 끌고 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시클리컬
여기 보시는 에너지, 증권, 화학, 은행도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땠나? 물가가 2017년에는 2월 달에 고점 찍고 6월 달까지 떨어지고 7월부터 올랐고 8월, 9월, 10월에 완만하게 오르다가 금리는 멈춰는 그림이었거든요. 어떤가요? 에너지 에너지 업종이 파란색이고 화학 업종이 군청색인데 물가 흐름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에너지 업종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멈추고 물가 상승 탄력이 제한되면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이기 힘들었죠. 그래서 한 해를 놓고 보면 에너지, 증권, 화학 업종, 은행 업종까지도 10%포인트 이상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지만 등락은 좀 거칠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오해들을 풀어드렸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조금 오해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물가, 금리 상승에 왜 시장이 민감했나 라는 것을 저는 펀더멘탈, 경기 실적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상승 추세를 재개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도 경기 실적 모멘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정리해서 나타내드린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리가, 채권금리가 1%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GDP 성장률이 1.5%라고 하겠습니다. 금리는 굉장히 낮고 그래도 성장은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가 3%라고 하겠습니다. GDP인데 R이라고 썼죠. GDP가 6%라고 하겠습니다. 금리만 놓고 본다면 어디가 불안한가요? 여기가 불안하겠죠. 그럼 GDP 성장률하고 같이 보면 어느 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쪽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분기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하게 흔들렸던 것은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약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미국 쪽에 이상기후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1, 4분기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불안감들이 연초부터 들어왔어요. 반면에 물가랑 금리는 더 많이 올랐죠. 수급 변수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들어오면서 물가나 금리는 상승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가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보다 물가 상승이 더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분기엔 어떨까?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물가나 금리는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기업이익, 모멘텀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데이터를. 자, 그럼 하반기엔 어떨까? 보여드린 것처럼 물가와 금리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물가 금리하고 GDP 성장률 간의 관계에 있어서 GDP 성장률 레벨 자체가 물가나 금리보다 높다면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또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분기에 좀 물가 금리 상승이 더 컸던 데 따라서 위험자산이나 변동성이 커졌다면 2분기부터는 물가 금리를 압도하는 경제성장, 기업 이익성장이 들어오면서 위험자산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근거해서 연말까지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과 수출주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고 오히려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을 늘리고 순환매 차원에서는 상반기에는 물가나 금리 상승이 있으니까 시클리컬과 금융주, 하반기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코로나19 피해주와 배당주가 좀 좋을 수 있다. 그 뒤에 업종 전략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의 그림이 뭐냐면은 회색은 미국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 짙은 파란색은 미국 GDP 성장률하고 미국 10년물,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흐름을 보시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 회색을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주식시장, 파란색이 S&P 500인데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급락했을 때 언젠가요?
물가 상승률하고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금리 간의 격차가 마이너스권에서 더 하락할 때, 마이너스권에서 더 하락할 때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반전을 하고 플러스가 유지되는 구간에선 어땠나? 상승 추세. 마이너스 살짝 반전했다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데는 어땠나? 상승 추세. 마이너스 살짝 반전하면서 흔들렸다가 플러스권을 다시 올라오고 유지될 때 어땠나? 보시면 상승 추세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럼 중요한 건 그래 이전까지는 GDP 성장률보다 물가나 금리 상승이 좋았을 때가 시장이 좋았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2분기 GDP 성장률 한번 보시죠. 미국은 11.6%, 유럽은 13.1%, G10 주요 선진국들 GDP 성장률 평균치가 9%.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어마어마한 레벨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많이 되고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지표들은 다 플러스 반전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플러스 반전한 뒤에 이게 유지돼야지 추세적인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지될까요? 미국 GDP 성장률을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4%대에서 등락을 보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률 2%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올해 연말까지. 그럼 플러스가 유지될까요? 마이너스 다시 반전을 할까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2011년 그리고 2017년과 비슷한 장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업종 색깔로까지 본다면 2017년과 비슷한 장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 물가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를 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2021년 중에는 빠르면 2분기, 늦어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장세 성격이 유동성 장세에서 매크로 펀더멘탈 장세로 진화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화. 보통은 전환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려왔어요. 근데 전환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장세 성격이나 흐름들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환된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장세가 마무리되고 두 번째 장세로 바뀐다라는 의미인데 유동성, 정책 끊길까요? 없어질까요? 소멸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아마 유동성은 계속 풀릴 거고 재정 정책은 강도는 약해질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난다면 저는 유동성 정책과 재정 정책이 남아있는 가운데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매크로 모멘텀, 펀더멘털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저는 진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더 좋아진다, 더 발전한다 라는 의미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은 재정 수지 컨센서스예요. 이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재정을 풀어서 정책을 쏟아붓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일본 중앙은행들은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한번 보시면요. 파란색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이거든요. 계속 돈 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 정책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올해 GDP 성장률은 글로벌리 5.6%, 선진국은 4.6%, 신흥국은 5.2%. 이렇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너무 나빴으니까 올해 좋아 보이는 거야. 기저효과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기저효과가 들어와서 레벨이 높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2022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진국은 글로벌 전체는 4.2%, 선진국은 3.7%, 신흥국은 5.2%. 좀 가늠이 안 되시나요?
2021년보다는 좀 둔화되긴 하지만 레벨 자체가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 18년, 그러니까 경기가 쫙 좋았다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때 글로벌 GDP 성장률은 3.8, 3.5, 2022년 4.2. 선진국 GDP 성장률은 2.5, 2.4, 선진국은 3.7, 신흥국은 4.9, 4.9, 5.2. 어떻게 보이시나요? 2021년은 기저효과 때문이야. 2022년은 2021년 대비 경기가 둔화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직전 경기 확장 국면, 경기 정점 국면보다 GDP 성장률 레벨 자체가 높다. 나쁜 건가요? 전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GDP 성장률이 좋다는 건 알겠지만 앞으로 더 좋아져야지 시장이 또 다이나믹하게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2018년에도 GDP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2017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주식시장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약해지면서 좀 안 좋았죠. 반대로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를 보시죠. 역성장은 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어땠죠? 유동성과 재정정책이 워낙 강하게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4월달, 3월달에 봤던 GDP 성장률보다 훨씬 양호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의미는 경기가 망가졌어, 경기가 침체야, 어떡해 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봤던 것보다는 좋아지네, 내가 봤던 것보다는 좋아지네, 야, 저번 달보다 좋아질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유동성과 재정정책의 동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야 시장이 더 좋아진다는 의미죠.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네,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근거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재정정책이 어떻게 펼쳐졌나요? 옛날 같으면 간접 지원을 했습니다. 돈을 은행이나 이런 대출을 통해서 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었죠. 이번엔 어땠나요? 직접 돈을 쏴줬습니다. 쏴준다는 표현이 좀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개인들한테 소득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 결과 미국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상 유례 없는 소득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19 직후 경기 부양이었고요. 이 레벨이 올라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시행한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1.9조 달러 경기 부양 정책이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다 써버리나요? 일부 저축을 하겠죠. 코로나19 직후는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저축률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지원을 해줬을 땐 소폭 오르긴 했지만 20% 정도 저축률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소득도 늘었고 거기에 상하게 일정 부분 저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축을 쌓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인 성향상, 미국 소비 성향상 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과거 저축률과 소비 간의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다시 좁혀주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벌어지고 좁혀지고 다소 벌어지고 좁혀지는 그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저축률은 20%, 소비 증가율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0%포인트만큼의 이 격차가 저축이 줄어들고 소비가 올라오는 그런 소비 여력, 앞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 지원된 데 따라서 소득은 늘어났고 앞으로 소비할 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축도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이 그림은 유럽도 비슷하거든요. 미국의 소비나 미국의 소매 판매나 이런 쪽이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나빠질까요? 저는 이 서프라이즈, 그 V자 반등도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는데 최근 소득 지원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소매 판매가
2010년 11월보다 더 높다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2021년 소비 증가율은 더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3월, 4월 지나면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소득 전으로 또 갑니다.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 이처럼 소비가 늘어나면 소매업체들에서 잘 팔리겠죠, 물건들이. 그런데 재고율을 한번 보시면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가 뭐지라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도 소매업자 재고율이 항상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자, 그 다음에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재고를 일정 부분 쌓아놔야지 소비의 움직임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재고율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3월, 4월 달에 지금은 뭐 봉쇄 조치를 한다고 해도 생산시설은 돌아갑니다. 개인 소비나 이런 쪽에 좀 제한을 하고 영업점을 제한하긴 하지만요. 근데 3월, 4월 달은 어땠냐면 생산시설까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제 경제를 일정 부분 정상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점에 다다다다 움직였던 거는 소비자들이 먼저 빨리 움직였죠. 공장은 다시 가동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매업자 재고율이 1.7에서 1.2로 떨어졌고, 다른 재고율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소매업자 재고율은 역사적 최저, 그리고 도매업자 제조업자 재고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소매업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득 지원으로 인해서 소비가 잘 되고 소매 판매가 잘 되는 상황에서 막 물건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다른 숙제가 들어온 거죠. 재고를 쌓아야 되는. 그래서 최근 소매업자 재고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도매업자, 제조업자 재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재고 축적이라고 합니다.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매업자 재고율은 올라가고 도매업자 재고율은 떨어지는. 도매업자 재고율이 떨어지는 이게 역축이거든요. 거꾸로 한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예요. 제조업자 재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때 항상 신규 주문이 엄청나게 좋았고 항상 산업 생산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오곤 있지만 소득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줘서 바로 소비를 했던 소매 판매보다 좀 다소 부진한 제조업이 올해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한국 수출도 호황을 맞을 거다. 한국 수출이 좋아지면 한국 기업이익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업사이드 포텐셜 파트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정책이 들어옵니다. 소득을 지원해줘요. 소득이 늘어났고 일정 부분은 소득이 늘어난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저축을 했습니다. 지금 늘어난 소득을 일정 부분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해놓은 부분들도 필요할 때마다 소비를 하겠죠. 지금 소비도 좋고 소비 여력도 강해졌다. 그러면은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미국 쪽 소매 판매나 소비는 좋을 수 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접종이나 백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대감이나 속도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봉쇄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흐름들은 점차 완화되겠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소비,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그림 안에서 재고를 쌓아야 되는 숙명적인 소매업체들이 주문을 엄청나게 할 거고 제조업자들은 엄청나게 공장을 돌릴 텐데 자기네만으로 축적하기 힘든 주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국, 중국, 대만 같은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그런 국가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그런 수혜를 받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일 거고 한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 경제도 좋아지고 한국 기업이익도 좋아질 거다. 이런 선순환 흐름이 저는 올해 한 해 내내 있을 수 있다. 그럼 왜 지금 조정을 받니? 최근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는 점들 1월, 2월 달에 그리고
미국 한파가 펼쳐 있으면서 또 공장에 제대로 못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고 하면서 좀 불안했던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또한 풀리고 있다. 그래서 2, 4분기부터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뷰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익은 얼마나 좋아졌나를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작년 7월을 지나면서부터 이익에 대한 전망치,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179조, 순이익은 126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던 2017년, 18년보다 레벨이 높습니다. 즉 이미 코스피의 영업이익 순이익은 사상 최대치 수준을 넘어섰다. 그럼 1, 4분기 실적 시즌은 어떨까요? 1,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영업이익은 180조, 순이익은 130조를 향해 갈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익 레벨이 바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상 최대이익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들, 2022년에는 200조, 150조 시대로 돌입한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그런 부담들은 덜어내고 경기가 좋아진다, 기업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그림에 의해서 시장은 상승 추세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인데요. 아마도 1분기 중에는 좀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2분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연말까지 상승세를 간다면 3천선 후반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 4분기에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아니면 좀 출렁일 때 비중을 꾸준히 늘려나간다면 2, 4분기에 있을 상승 추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주식 보유 비중을 꾸준히 늘리면서 눈덩이를 크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눈덩이를 크게 만들어 놨다가 이제 눈사람 만들 때 잘 굴려 나간다면 눈덩이의 크기에 따라서 커지는 속도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4분기 좀 힘들고 이런 국면들은 아마 8분 능선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만 더 변동성을 활용하고 조금만 더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간다면 좀 더 심신 안정에 좀 힘을 쓰신다면 2분기에는 분명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입니다. 뭘 사야 되는지, 어떤 업종을 더 많이 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답이 여기 나온 거죠. 기존 주도주는 비중 확대고 시클리컬과 금융은 2분기 중에는 트레이딩 바이, 많이 오르면 사고 좀 떨어지면 파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 앤 홀드 업종은 구조적인 성장주와 수출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운송, 자동차입니다. 이 업종들은 여기에 정리해둔 대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좋아지는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조적인 성장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 업종은 작년부터 사상 최대 이익을 넘어섰고요. 올해도 내년에도 이익을 레벨업 시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갈까요? 상단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이익이 점프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교육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운송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사상 최대 이익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 늦어도 내년에는 사상 최대 이익을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종들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버거울까요? 아니면 조금 가벼울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업종들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상승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스윙 트레이드라고 해서 좀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많이 튀어오르면 팔고 하는 업종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상반기 중에는 인플레이션 기대, 물가 상승 기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에너지, 화학, 철강, 은행 업종이고요.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미국도 그렇죠. 7월 4일 기점으로 우리는 집단 면역에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낼 정도로 하반기로 들어가면은 코로나19 피해는
좀 진정이 되고 피해를 봤던 업황들은 좀 개선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코로나19 피해주들이 좀 개선되는 주식시장 가격 자체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주에 대한 판단과 좀 비슷하죠. 2017년 양상과 좀 비슷하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구조적인 성장주와 수출주는 연말까지 보면 이런 그림인데 이렇게 등락을 보일 수 있고 이 시클리컬 코로나19 피해주 같은 경우는 플러스긴 할 텐데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트레이딩 바이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정리하고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고 정리하고 사고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연초에서 끌고 갔을 때보다 충분한 수익을 더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데 주도주는 이렇게 등락이 있는 가운데 요 매매를 하신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샀다 팔았다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하고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을 더 늘려나간다면 수익률은 더 배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 펀더멘탈, 매크로 장세라고 말씀드려서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을 보면 다 좋아요. 올해는 2021년은 전 업종이 다 좋습니다. 고려가 쉽지 않죠. 그리고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을 순서대로 쫙 해보면은 작년에 이익이 망가졌던 급락했던 적자를 기록했던 업종들이 많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번 이익이 이 정도 100이었던 게 80으로 갔다 120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번 이익이 100이었던 게 10으로 갔다 30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익 증가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100이었던 게 10으로 갔다 30으로 가는 게 300%예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익의 레벨은 얘가 훨씬 높죠. 그래서 제가 주도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익의 레벨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함께 같이 볼 게 이 기여도. 코스피 이익이 100이 늘어나는데 이 업종별로 얼만큼 기여를 하는지를 보여드린 건데 그게 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올해는 반도체,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끌어가고 에너지, 화학, 2차전지 쪽이 뒷받침해 줍니다. 내년에는 반도체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자동차가 그 뒤를 받쳐주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쪽이 이렇게 밀어줍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실적 레벨, 모멘텀, 이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인터넷 업종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업종들은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비중이 없으시거나 중소형주나 이런 쪽, 제가 말씀드린 업종 말고 다른 업종에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3월 중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아니면 4월 가기 전에는 좀 포트폴리오 조정, 투자 업종 비중 조정을 좀 충분히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국 수출을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가 끌어가고 있고요. 이미 역사적 최대 수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업종들이 등락을 보이면서 한국 수출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주도주 논란에 있어서 얘네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 수출이 안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도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꾸 주도주가 바뀌면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 주도주가 바뀐다면 추세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많이들 말씀하시죠. 코로나19 최대 수혜주 아니야. 코로나19 수혜주기 때문에 얘는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어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인터넷 업종이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좋아진 걸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인터넷 업종의 매출액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2011년 대비 2022년은 약 7배 정도 매출액이 늘어요. 그런데 초기 국면에서는 R&D 비용도 있고
투자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고 이익단에서 많이 못 올라와서 이익은 그나로 정체되어 있다가 2014년, 16년, 17년 완만하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떨어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점프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에 속도감을 더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산업이 아니라 인터넷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하던 속도가 가속화됐다라는 그림이죠. 실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인들 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이전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본 적 있냐, 스마트폰 쇼핑을 활용해 본 적 있냐라고 했더니 미국인 전 국민 중에 30% 정도가 활용해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70%는 써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인들은 인구도 많긴 하지만 IT 기기에 그렇게 능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난 뒤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써본 적이 있다. 참고로 저희도 저랑 와이프랑 집에도 마트를 안 간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대신에 매일매일 택배가 옵니다. 매일매일 뭐 야채부터 해서 먹을 거, 뭐 입을 거 전부 다 택배 가서 제가 매일매일 분리수거하는데 힘들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졌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쪽을 바라보신 데 있어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인터넷 업종은 안 좋을 거야가 아니라 이 속도감 있는 성장이 지속되거나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나 아니면 속도가 유지되나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2분기 시장은 좋을 것 같다. 좋은 데 있어서의 흐름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 유동성 공급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가 좋아지는 그림, 소매 판매가 좋아지는 그림, 여기에다가 재고를 쌓아야 되는 수요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제조업 경기까지 좋아지는 그림. 이런 제조업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한국 수출이 예상보다 좋고 수출이 좋아지면 한국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그림. 자,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의 흐름 안에서 수혜를 받을 쪽이 어딜까요? 코스닥일까요? 코스피일까요? 중소형주일까요? 대형주일까요? 여기에 5월 2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공매도 세력,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한국 증시에 상륙을 하게 된다면 어디가 피해를 더 크게 볼까요? 코스닥일까요? 코스피일까요? 중소형주일까요? 대형주일까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성장주, 2차전지, 인터넷, 신재생에너지, 수출에 민감한 대외 여건에 민감한 반도체, 자동차, 운송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형주, 코스피에 있는 형님들, 대표주자들을 좀 담아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대형주가 강해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안정성이 있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외국계 헤지 펀드라든지 액티브 펀드라든지 아니면 롱숏 펀드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도요. 왜? 기관 투자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많이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서요. 몇 년 전보다 유동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에요. 2019년만 하더라도 100이라는 유동 물량이 있으면 100을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팔았다 했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3%를 매수하면서 97을 가지고 매매 공방을 펼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가 조금만 붙어줘도 시장은 많이 움직이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올해 1월 증시가 2800에서 3260으로 폭등을 했을 때가 외국인 순매수가 일부 소수 업종, 소수 종목으로 집중되면서 순매수가 집중되면서 폭등을 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리신다면 2분기에도 좋은 업종, 좋은 종목 안에서도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 이 대형주, 대장주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하향 이탈한다면 2분기부터 일방적인 코스피 강세, 일방적인 대형주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한 2분기 시장 전망 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솔직한 것들, 그리고 솔직한 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신이권 이경민이라는 이름을 걸고 다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가셔서 대신 스트래티지 이거 붙이셔야 됩니다. 이 지를 치시면 제가 운영을 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침에는 뉴스를 간밤에 있었던 중요 국제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고, 오후에는 시장이 왜 올랐다 왜 떨어졌다, 어떤 업종이 많이 올랐고 어떤 이유로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이벤트들이 중요하고 단기적인 흐름들은 이런 흐름인 것 같다 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고, 제가 작성하는 자료들은 여기에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좀 팔로우를 하시면은 아마도 이경민이라는 사람이,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잠깐 좋았다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는데 2분기에는 분명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점이 조금 늦춰지고 당겨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장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외국인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기관을 이길까를 생각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잘 대처를 하신다면 저는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